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다들 최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영수증 딱 받아들였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영수증이요. 막상 보면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요새는. 맞아요. 보통 영수증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물건 이름 있고 그 옆에 찍힌 가격. 이게 약간 뼈가 부러졌을 때 찍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흑백이 아주 뚜렷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아, 팥값이 올랐네? 아니면 이번엔 우유가 좀 싸졌네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고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에서 일종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뭐랄까, 세상이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내 장바구니 물가만큼은 내 눈앞에 숫자로 통제되고 있다는 착각?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착각이요.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 그러니까 2020년 4월 기준 농산, 축산, 수산, 그리고 가공식품 시장 동향이라는 이 현미경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갑자기 그 선명했던 엑스레이 사진 뒤로 무슨 막 수만 가닥의 복잡한 실선들이 엄청 얽혀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단순히 뭐는 비싸졌고 뭐는 싸졌나? 이렇게 영수증 읽어주던 나열하는 수준의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물가표라기보다는 현재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몸살의 증상들을 기록한 일종의 진단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영수증에 찍힌 숫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왜 기후변화나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환율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청취자님들의 오늘 저녁 밥상 물가를 결정짓고 있는지, 숨은 맥락을 파악하는 거군요. 네, 그 숨은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가공식품이랑 수입수산물 파트인데요. 저는 이 가공식품 지표를 보면서 식용유랑 설탕 쪽에 유독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사실 그 두 가지 품목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요? 네, 지금 대두유, 그러니까 콩기름이잖아요. 네네. 이 대두유의 선물 시세가 1년대 최고점을 찍으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설탕 역시 올해 초에는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을 기점으로 아주 강하게 반등해 버렸거든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선물 시세라는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청취자님들도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농부들이 나중에 수확할 미래의 콩이나 사탕수수를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사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시장의 가격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당장 오늘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치를 두고 글로벌 자본들이 베팅을 하는 건데 그 베팅액이 지금 치솟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기름이나 설탕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엄청 튀게 먹고 디저트를 많이 굽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먹는 수요가 느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긴 하죠. 네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먹는 게 아니라면요. 그 엄청난 양의 콩기름이랑 설탕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놀랍게도 바로 연료통입니다. 연료통이요? 네, 자동차 연료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이슈나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같은 것들 때문에 유가 변동성이 엄청 극심해졌잖아요. 기름값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두유는 바이오 디젤의 핵심 원료로 쓰이고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에탄올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 쪽으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와, 세상에. 제 주방 찬장에 얌전히 있는 식용유랑 설탕이 밖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엔진이랑 원료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친환경 기조가 있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식량 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친환경 정책이라는 분명한 선의가 결국 우리 밥상 물가를 올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군요. 그럼 유제품 쪽은 어떤가요?
이 자료를 보면 글로벌 치즈나 버터 가격 자체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지표상으로는 하락세죠. 그럼 제 단골 피자집에 치즈 추가 비용도 덩달아 좀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딱딱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이른바 유제품의 역설이라는 늪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역설이 나오네요. 네. 글로벌 선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원재료 자체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 맞아요. 하지만 그 치즈가 뉴질랜드나 유럽에서 출발해서 한국의 피자집까지 오는 그 여정에 드는 비용이 폭발해버렸거든요. 아, 운송비랑 환율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환율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 자체가 일단 비싸졌고요. 게다가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같은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핵심 해상 운송로가 막히거나 멀리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바닷길이 막혔으니까? 네네. 당연히 배에 물건을 싣는 해상 운임,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드는 해상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물건값 자체는 세일 기간이라서 깎아줬는데 그걸 싣고 오는 택배비가 물건값보다 훨씬 더 비싸진 거네요. 진짜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 지갑을 이렇게 얇게 만드는지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물류를 위해서 건너와야 하는 그 바다의 상황 말고 진짜 바닷속 상황, 그러니까 수산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도 자료 보니까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이것도 다 운송비 때문인가요? 수산물 시장은 단순히 운송비를 넘어선 자원의 연쇄 이동이 만들어낸 거대한 진공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원의 연쇄 이동이요? 네, 국민 생선인 고등어부터 한번 볼까요? 2020년 들어서 북유럽 해역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조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로벌 바이어들이 노르웨이산을 못 구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찾아서 떠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바로 가격 대비 품질이 아주 우수한 국내산 고등어였습니다. 아, 우리나라 고등어요? 네. 갑자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의 바이어들까지 국내산 고등어를 수입해 가려고 열을 올리면서 수출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버린 겁니다. 헐, 그럼 정작 우리가 먹을 고등어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야 할 국내산 고등어의 내수 공급량 자체가 확 쪼그라들면서 가격이 덩달아 폭등을 한 거죠. 와, 지구 반대편 노르웨이 앞바다의 기상이변이 결국 항공마트의 고등어 매대를 텅텅 비워버린 셈이네요. 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명태나 대구 같은 백색육 어종 시장도 지금 완전히 요동치고 있거든요. 명태랑 대구도요? 네, 유럽 쪽에서 명태와 대구류 소비가 쫙 증가해서 품귀 현상을 빚으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갑자기 명태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라도 한 건가요? 네네, 바로 연육 생산대론인데요. 아, 연유. 네, 연육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는 게맛살이나 어묵을 만들 때 뼈를 다 바르고 살만 발라내서 으깬 생선살을 말하거든요. 아하, 네네.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수요가 크게 늘다 보니까 이 연육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한 가공 공장들이 명태를 무슨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심지어 대체 어종들까지 싹쓸이하면서 전 지구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아프리카 바다든 유럽 바다든 결국 지구 반대편의 어획량 감소랑 수요 증가가 지금 당장 제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 가격이랑 점심에 먹는 생선가스 원가를 쭉 밀어 올리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여기까지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물건들이나 바다에서 잡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정세의 영향을 너무 직격으로 크게 받잖아요. 그렇다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일도 없고 국제 해상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 우리 땅에서 자라는 국내 농산물은 어떨까 싶거든요. 이 험난한 글로벌 파도 속에서 뭔가 우리식 팍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방파제라기보다는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흙에서 밥상까지 오는 그 국내 여정 역시 글로벌 충격 못지않은 아주 깊은 구조적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바로 한복인의 식탁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주식, 즉 쌀입니다. 아, 쌀. 이 공유 지표를 분석해보면요, 쌀값이 전년 대비 무려 25% 내외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5%요? 와, 쌀값이 25%나 올랐다는 건 단순히 반찬이 부실하네 하고 투정할 수준이 아닌데요. 가게의 식비 예산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아니,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농부님들이 우리가 먹으려고 키우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무려 4년 연속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거든요. 4년 연속이요? 네, 특히 2024년산 원료곡 자체가 신박하게 부족했던 그 뼈아픈 여파가 2026년인 지금까지도 수급 불균형의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정부가 비축해뒀던 양곡을 시장에 방출하는 정책을 계속 쓰면서 그나마 이 25% 상승선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댐마저 없었다면 진짜 상승폭은 상상도 하기 싫어이네요. 쌀이 너무 비싸니까 청취자님들 중에는 현미 같은 수입 잡곡으로 눈을 돌리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입 잡곡류 역시 환율 여파 때문에 전년 대비 20% 강세라고 나오고요. 와,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채소류는 좀 숨통이 튀나요? 다행히도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곳이 바로 채소류입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봄이 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기상 호조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오이나 호박, 양파 같은 이런 엽채류, 양채류는 수확 산지가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점차 중부지방으로 원활하게 딱딱 이동을 하면서 공급이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가격도 좀 내려갔고요. 날씨가 도와주니까 그 파릇파릇한 채소들은 확실히 가격이 좀 착해졌군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지표가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같은 땅에서 같은 햇볕을 받고 비슷하게 자라는데 이 감자는 왜 한 달 만에 가격이 20%나 껑충 뛰어오른 건가요? 겉보기엔 같은 밭에서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요. 감자가 겪은 디테일한 그 기후의 질감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후의 질감이요. 네, 감자의 경우 하필 수확기가 한창일 때 극심한 장기 가뭄이 찾아왔거든요. 가뭄이요? 근데 가뭄이 들면 수확량 자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그것만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20%나 확 뛰나요? 사실 수확량이 줄어드는 건 아주 1차적인 타격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감모율의 급증이거든요. 네, 감모율이란 게 수확한 작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동안 막 썩거나 아니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상품성을 잃고 그냥 버려지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가뭄에 시달린 감자는 땅속에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뻑뻑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겉껍질은 두꺼워지고 내부 조직은 푸석해집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감자들을 좁은 저장고에 층층이 꽉꽉 쌓아두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은 감자들이 지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쉽게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 속에서부터 막 골마 터지면서 썩어버리겠군요. 정확히 그 현상입니다. 창고에 100톤을 분명 쌓아뒀는데 한 달 뒤에 문을 열어보니까 멀쩡하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게 70톤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와, 30톤이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네. 기상호조로 웃고 있는 오이, 그리고 가뭄 때문에 창고에서 썩어가는 감자. 이게 기후라는 변수가 얼마나 국지적이고 또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 극명한 대조인 겁니다. 날씨의 저주가 그 캄캄한 창고 안에서까지 이어진다는 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그럼 밥이랑 감자에 이어서 우리 식탁에서 절대 내버 빠질 수 없는 반찬, 김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김치류도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진짜 지금의 김치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산 배추 역시 방금 저희가 얘기한 감자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배추도 감모율 문제가 있나요? 네, 저장 배추의 수율, 그러니까 밭에서 캔 배추 10포기 중에서 겉잎 다 떼어내고 무르고 썩은 것 다 버리고 났을 때 진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쓸만한 속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재료의 손실이 워낙 크니까 당연히 원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죠.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국내산 배추 원가가 이렇게 너무 오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추나 아예 수입 완성김치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의 공식이었고요. 과거에는 확실히 그 공식이 통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안타깝게도 그 대안마저 꽉 막혀버렸습니다. 왜요? 일단 중국 현지의 배추 작황도 별로 안 좋아서 원물 가격 자체가 강세인데다가 일부에서 우리가 가공식품이랑 유제품 이야기할 때 계속 언급했던 국제 정세와 물류비 폭등 문제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거든요. 아, 중국에서 절임 배추를 배에 싣고 서해를 건너오는 그 짧은 구간의 운임비도 폭등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거기에 유류비 할증까지 턱턱 붙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와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아주 기가 막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국내산은 기후 때문에 속이 텅 비어서 비싸고 수입산은 배달비가 무서워서 비싼 그야말로 완벽한 진퇴양난이죠. 제가 오늘 이 동향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 틀면 봄나물이 싸졌다고 하고 애호박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막 앵커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표면적인 뉴스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한국인의 밥상에서 제일 기둥 역할을 하는 이 쌀과 김치의 원가는 구조적으로 무섭게 팽창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마트 영수증 딱 보면서 아, 물가가 이제 좀 안정화됐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오히려 이 체감 물가랑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 사이의 괴리감만 팍팍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시자 또 통계의 맹점이죠. 장바구니 전체의 평균치를 내보면 뭐 그냥 보업세처럼 보일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쌀, 김치 같은 가계식비의 코어를 담당하는 필수 식재료들 가격이 20에서 25%씩 뛰었다면 소비자들의 심리적 타격이랑 실제 생활비 압박은 훨씬 심각해지거든요. 맞아요. 차가운 경제 지표가 마트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까지는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농산물 시장을 쭉 훑어보니까 땅, 그러니까 흙에서 자라는 것들도 기후와 물류의 덫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논리를 여기서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은데요. 네, 해보시죠. 채소나 곡물은 변덕스러운 날씨 영향을 그냥 밭에서 직접적으로 다 받지만 돼지나 닭, 소 같은 가축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현대화된 실내 농장에서 온습도 쾌적하게 쫙 조절하면서 키우는 공장형 사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단백질 공급망만큼은 비바람 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는 좀 격리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실내 사육이 어떤 안전망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의 단백질 수급망은 지금 거대한 동맥경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날씨라는 외부의 적을 피했더니 바이러스와 노동력이라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내부의 적을 만나버렸거든요. 헉! 가장 심각한 건 바로 개육, 즉 닭고기와 계란 시장입니다. 아, 조류독감. 고병원성 AI 이야기군요.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 AI가 유독 안 끝나고 길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장기화도 엄청난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덮친 메인 타겟입니다. 이번 AI 발생 농가의 무려 52%가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에 딱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아, 알 낳는 닭들이 절반 이상 희생됐다면 당연히 당장 마트에 깔리는 계란 한 판 가격이 오르는 건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알 낳는 산란계랑 우리가 고기로 튀겨 먹는 육계는 아예 다른 품종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다른 닭들이죠. 그럼 산란계가 아파서 살처분됐는데 대체 왜 제가 먹는 치킨값이 오르는 건가요? 그게 바로 질병관리의 무서운 연쇄작용 때문입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병이 터지면요.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은 전부 이동 제한에 걸리고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육계 농장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죠. 아, 주변에 있으면 같이 휩쓸리는군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알을 낳아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씨닭, 즉 종계 농장들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아예 육계 농장에서 키울 병아리 자체의 수급에 차질이 크게 생겨버립니다. 아하. 농장에 입식할, 그러니까 들여올 병아리가 없으니 한두 달 뒤에 다 커서 도축할 닭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인 거죠. 아, 병아리 공급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첫 단추부터 아예 잘못 끼워진 상태군요. 좋아요.
도축량이 줄어서 전체적인 통닭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통닭보다 헬스장 다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는 닭가슴살이나 닭다리살 같은 그 부위별 고기 가격의 상황이 통닭보다 훨씬 심각하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노동력이라는 내부의 적입니다. 노동력이요? 네, 통닭을 부위별로 싹싹 나누는 작업을 부분육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기계가 알아서 100% 척척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길, 아주 숙련된 사람의 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 집약적 공정입니다. 그럼 애초에 병아리가 없어서 닭을 도축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육을 해체하는 공장들도 당연히 일거리가 끊겼겠네요. 닭이 안 오니까요. 정확합니다. 이런 영세한 개인 닭 해체장들은 단 며칠만 일감이 끊겨도 그 인건비랑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닭이 안 들어와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줄도산하면서 폐업해버린 곳이 속출했습니다. 저런. 자, 그런데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몸매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닭가슴살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여름 다가오면 엄청 먹죠. 닭 자체는 조류 독감이 끝나가면서 공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정작 그 닭을 해체해서 부위별로 만들어줄 사람과 공장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무서운 병목 현상이네요.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거대한 깔때기가 있는데 위쪽엔 여름철 닭가슴살 내놓으라는 수요가 막 쏟아져 들어오지만 아래쪽 구멍이 막힌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그 깔때기 구멍을 뚫어주는 공장 자체가 파산해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주 적절하고도 섬뜩한 비유입니다. 소비자의 수요도 있고 공급할 원재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작 중간에서 이걸 이어줄 가공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최종 소비재가 마트매대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보통 이럴 때 백기사나 구원투수처럼 짠 하고 등장해야 하는 게 수입산 아닙니까? 우리 청취자님들도 마트 가면 많이 보시는 그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같은 거요. 냉동으로 된 거. 당연히 수입법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브라질산 수입으로 어떻게든 땜질을 해보려는 시도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얄미운 글로벌 정세가 발목을 꽉 잡습니다. 글로벌 정세요. 혹시 브라질 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미국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이면 지금 한창 전쟁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화약고잖아요. 네. 게다가 하필이면 라마단이라는 그쪽의 엄청난 소비 성수기까지 딱 겹쳤었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오는 물량이 중동 쪽으로 최우선 배정되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홍해와 수에즈 운하 쪽 바닷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박들이 위험을 피하려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한참 우회해서 빙 돌아와야만 했죠. 헐, 배가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빙 돌아서 아시아로 오면 이거 뭐 운항기간은 몇 주나 더 길어질 테고 연료비도 배로 뛰겠네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항구에 도착하는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 단가 자체가 미친 듯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와, 국내 AI로 생긴 빈자리를 값싼 수입산으로 바로바로 메운다는 과거의 수급 방어 공식이 이번 글로벌 물류 대란 앞에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고기 한 점 먹기가 이렇게 다이내믹하고 힘들 일입니까, 진짜? 그럼 닭고기는 그렇다 치고 다른 고기로 시선을 돌려보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상황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육과 돈육 시장을 무슨 글로벌 탁구내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오르면 저쪽으로 공이 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탁구 대회. 우육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거미줄처럼 아주 팽팽하게 얽혀 있는지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출발점은 바로 미국입니다. 네.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와 육가공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이슈가 묘하게 겹치면서요.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냉동 쇠고기 저장고 재고가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재고가 줄었군요. 네,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지유가, 즉 뼈가 통째로 붙어있는 큼직한 원육 덩어리의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20%에서 22%나 훅 폭등해버린 거죠. 아니, 미국 소고기가 갑자기 20%나 훌쩍 비싸지면 수입업자들은 당연히 대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은 뭐 안 봐도 뻔하네요. 넓은 초원의 호주산 소고기. 아유, 정확합니다. 한국 수입업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고기 바이어들이 썰물처럼 미국 시장을 쫙 빠져나와서 호주 시장으로 맹렬하게 밀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호주산 소고기 수출량이 전년 대비 무려 21.8%나 급증했습니다. 와, 갑자기 호주의 수요가 대폭발을 했으니 얌전하던 호주산 소고기 가격도 당연히 미국 따라서 널뛰기를 시작했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공급 차질이라는 돌멩이 하나가 호주 시장의 가격 폭등이라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 정말 환장의 핑퐁 게임인 셈이죠. 그럼 소고기 먹기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면 한국인들의 영원의 안식처, 영원한 친구 돼지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그런데 돼지고기도 닭 조류독감처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ASF 이슈가 있다고 적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돈육은 야생 멧돼지 등을 매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ASF 여파로 인해서 출하량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유가가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돼지도 비싸진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소고기나 닭고기와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부위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위별 양극화요. 돼지는 어차피 한 마리를 통째로 잡는 건데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게 갈리나요? 네, 한국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삼겹살이나 아니면 학교 급식이나 다공용으로 늘 고정 수요가 탄탄하게 있는 뒷다리살은 그 높은 가격을 아주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습니다. 비싸도 팔린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전지라고 부르는 앞다리살의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앞다리살이면 보통 집에서 제육볶음 해먹거나 얇게 썰어서 불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고기잖아요. 가성비가 꽤 좋아서 인기가 많을 텐데요. 평소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외식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대규모 급식장이나 식당에서 식단 메뉴 단가를 어떻게든 맞추려고 오히려 아예 닭고기나 아니면 수입산 다른 더 저렴한 부위로 메뉴를 확 변경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제육볶음 대신 닭갈비가 나오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다리살의 수요가 급격히 부진해진 겁니다. 결국 똑같은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온 고기인데도 삼겹살은 너무 비싸서 못 팔고 불고기용 앞다리는 찾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돼지 안에서도 완전히 시비가 엇갈리는군요. 전문가님, 오늘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뼈아픈 깨달음이 하나 탁 스쳐 지나가거든요. 오, 어떤 깨달음이신가요?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구제역이 터지든 AI가 터지든 간에 정부나 수입업체들이 재빨리 수입산 고기로 시장에 싹 대체를 해서 물가를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해줬단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산 아니네 하는 약간의 찜찜함만 감수하면 밥상 물가는 어떻게든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그 과거의 공식이 완전히 산사조각 나고 깨져버린 것 같아요. 와, 그 점이 바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핵심이자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네네. 국내 질병 타격을 수입산으로 땜질해서 메우는 방식은요. 글로벌 물류와 국제 정세가 평화롭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만 작동하는 아주 조건부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수출국 현지의 극심한 가뭄, 항만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핵심 해상 운송로 차단, 이런 글로벌 위기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만만하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저렴하고 무한한 수입산이라는 도피처는 이제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등골이 다 서늘어지는 분석이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4월의 시장 동향 자료를 저희가 아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4월의 장바구니 물가가 뭐는 올랐고 뭐는 내렸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 식탁이라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작고 평화로운 공간 위에 무려 4가지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그 압도적인 증거를 오늘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멀쩡한 감자를 창고에서 썩게 만들고 노르웨이 고등어의 어장을 통째로 바꿔버린 날씨와 기후, 알낳는 양계장의 씨앗을 말려버리고 닭을 해체할 공장마저 무너뜨린 AI와 ASF 같은 전염병, 친환경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 주방의 대두유와 설탕을 자동차 엔진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그리고 이 모든 수입 물가와 물류비의 멱살을 쥐고 막 흔들어대는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위기까지. 와, 이 4가지 톱니바퀴 중에서 정말 단 하나라도 살짝 삐끗하면 내 눈앞의 밥그릇이 마구 흔들린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퇴근길에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장을 보실 때나 아니면 외식 사업의 새 예산을 짜실 때 혹은 아주 중요한 식품 관련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실 때 말이죠.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나눈 이 공급망의 복잡하고 기괴한 얽힘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마트 매대에 놓인 애호박 가격표 하나, 식당 메뉴판의 삼겹살 가격 하나를 보실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의 해상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높아지실 겁니다. 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찰떡같이 어울릴 수가 없네요. 전문가님, 오늘 이 깊고 방대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늘 그랬듯 우리 청취자님들이 우리 청취자님들이 이 깊은 탐구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남겨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프닝 즈음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요. 대두유와 설탕이 자동차의 친환경 대체 연료로 쓰이면서 가격이 막 치솟고 있다는 그 기막힌 현상에 한번 다시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이제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어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류의 굴러가는 자동차 연료통을 채우는 일과 살아 숨쉬는 인간의 위장을 채우는 일이 옥수수나 콩, 사탕수수 같은 지구상의 한정된 식재료를 두고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와, 상상만 해도 살벌하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우리 식탁 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최고 권력자는 뙤약볕에서 땀 흘리는 들판의 농부가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자본을 지닌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CEO가 될까요? 세상에 위장과 연료통에 피 튀기는 대결이라니. 과연 누가 내 식량의 가격표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인가? 이거 정말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쾅 치는 듯한 엄청나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제가 진짜 오프닝에서 마트 영수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뼈를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사진 같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영수증은 단순한 지출 내역서나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이토록 촘촘하게 얽혀있고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불안정한 지구라는 행성에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지불해야만 하는 아주 복잡하고 값비싼 청구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존을 위한 청구서 깊이 공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갑에 있는 마트 영수증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서 전문가님이 방금 남겨드린 그 무거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